자, 다음에 이제 외화예금 상품 봅니다. 외화예금 상품도 복잡한 내용이 좀 있지만 대개 보면 여기서 나오는 게 외화예금 상품에서 뭐 이렇게 환율 같은 거 있어요. 환율, 매입률, 매도율, 요것과 관련되는 용어라든지 또는 거주자, 비거주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주자가 누구고 비거주자가 어떤 기준이냐.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는 기준, 국민이냐 국민이 아니냐, 국민이냐 외국인이냐. 요거 거주자인 국민, 거주자인 외국인, 비거주자인 국민, 비거주자인 외국인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있어요.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거 위주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행자 수표, 외화예금 여행자 수표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외화예금 상품 보세요. 외화예금이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읽어보시고 외화예금에서 달러를 사거나 팔아야 되거든요. 외화예금을 가입하거나 해지할 때는 달러를 사거나 팔 때 적용되는 환율이 이제 대고객 매매율인데 대고객 매매율이 자, 지금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외화예금이라네.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있습니다. 대고객 매매율에는 현찰 매매율, 전신한 매매율, 여행자 수표 매도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밑에 단락에 네 번째 줄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대고객 매매율에서는 현찰 매도율이 최고 환율이 되고 현찰 매입률이 최저 환율이다. 이거 꼭 알아놓고 그 밑으로 세 번째 밑에 줄 전신한 매도율은 당발 송금환의 취결과 타발 추심의 결제, 외화예금의 입금 등에 사용되는 거예요. 전신한 매도율로 외화예금 입금할 때 쓰는 거고 중요한 게 전신한 매입률은 타발 송금 수출한 어음 매입, 그다음에 외화수표 매입, 그다음에 외화예금의 지급에 보통 쓰는 환율입니다. 외화예금 지급이에요. 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 결론적으로 외화예금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고객 환율은 전신한 매매율이에요. 외화예금과 관련되는 건 전신한 매매율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놓고요. 그 나머지 쭉 읽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4번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거주성 구분. 이거 중요하죠. 거주성 구분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근데 거주자이면서 국민이 누구고 거주자이면서 외국인이 누구고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그게 표로 정리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 표. 보시면 외국환 거래법상 거주성 구분에서 거주자인 국민과 거주자인 외국인이 있죠. 그러면 거주자인 국민은 됐고 외국인을 보시면 거주자인 외국인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1번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요.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지하고 있는 자는 거주자인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라도.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있는데 비거주자인 국민이 있고 외국인이 있잖아요. 그때 여기서 이제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이제 자주 언급이 돼요. 그러면 비거주자인 외국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번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요거는 비거주자이면서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더라도. 그 다음에 2번 주한미군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 이것도 역시 비거주자인 외국인이에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외화예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외화예금의 종류 5번 보세요. 자, 외화예금에는 외화보통예금, 외화정기예금, 외화별단예금, 외화당자예금, 적립식 외화예금 등의 종류가 있다. 자, 이거는 그 끝에 보면 그 줄 끝에 보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거 꼭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신규 및 입금 시에는 전신한 매도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해약 및 지급 시에는 전신한 매입률이 적용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통상 이자 계산은 예치 기간을 1단위로 하는 경우에 원금에다가 연 이율의 예치일수를 곱하고 360일로 나눕니다. 365일이 아니에요. 360일입니다. 요거 알아놓으시고요. 나머지 특징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여행자 수표 판매 업무 봅니다. 여행자 수표가 뭐냐 한번 보죠. 여행자 수표는 여행자가 현금 휴대에 따른 분실, 도난 등의 위험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수표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분실 시에도 TC 구매 신청서 사본만 보관하고 있다면 사고 신고 후 여행자 수표 회사에서 재발급이나 재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편리성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체크해 놓는데 현실적으로요. 요즘 해외여행 가면서 여행자 수표 TC 끊어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냥 카드요. 외국에 쓸 수 있게 조치한 다음에 카드로 긁죠. 외국 나가서. 여행자 수표는 아직 사실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그냥 여기 그냥 구색을 맞춰서 들어가 있는데 요거 관련되는 내용 그냥 한번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외화수표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외화수표와 관련되는 내용도 복잡한데 중요한 건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외화수표의 종류가 주로 나오죠. 그래서 외화수표의 종류를 찾아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은행수표가 있습니다. 은행수표는
두 번째 줄에 우리나라의 자기합 수표에 해당한다. 이 정도 체크해놓고 읽어보세요. 근데 개인 수표 있습니다. 퍼스널 체크라고. 퍼스널 체크는 자, 두 번째 줄에 우리나라의 가계 수표나 당좌 수표가 이에 해당한다라는 거 체크해 놓고요. 근데 머니 오더가 있어요. 오더는 말이 지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급 지시서입니다. 그래서 머니 오더 보세요. 머니 오더는 증서상에 언급된 수취인에게 지급을 지시한 지십서입니다. 그냥 이것도 그냥 많이 쓰는 건 아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미국의 국고 수표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미국 재무성이 발행하는 수표로 발행일로부터 12개월 경과하면 무효가 되는 수표입니다. 12개월 경과하면 무효됩니다. 그거 알아놓으시고요. 나머지 뭐 외화수표 점검사항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외화 예금과 관련되는 거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보는데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의 장단점, 분실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보니까 이건 진짜로 일상생활과 밀접합니다. 자, 보시죠. 신용카드하고 관련되는 건 첫 번째 보면 신용카드의 정의 및 기능이 있죠.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와요. 신용카드의 중요한 경제적 기능이 나옵니다. 기능을 보시면 1번 지급결제 수단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1번 첫 번째. 그리고 그 밑에 줄 신용공유 및 신용창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기능. 그 밑에 줄에 보면 거래 투명화 및 세원 확보 기능. 이게 세 번째예요. 그 밑에 줄에 신분증명 기능. 이게 네 번째예요. 체크를 해놓으세요.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종류 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넓은 의미에서 신용카드 이외에도 체크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등도 신용카드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신용카드에는 지금 얘기한 선불, 체크, 직불카드 들어있다 이거죠. 그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재화나 서비스 구입과 관련된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는 증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 보면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직불카드는 직불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입니다. 그 밑에 줄에 선불카드는 고객이 일정한 금액을 신용카드 업자에게 납입하고 해당 금액의 카드를 발급받아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예요. 여기에는 기명식하고 무기명식이 있다. 이렇게 체크해 놓고요. 자,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돼서 이제 발급 봅니다. 발급.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최초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신규 발급이라고 합니다. 신규 발급. 그 다음에 카드의 도난,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하는 건 재발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카드 사용 유효기간 도래 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업자가 자동으로 발급하는 것은 갱신발급이에요. 그래서 신규 발급이냐 재발급이냐 갱신발급이냐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체크를 해놓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회원 보겠습니다. 회원은 개인 회원이 있고 기업 회원이 있어요. 개인 회원은 일반 카드고요. 기업 회원 카드가 이제 법인 카드입니다. 그럼 개인 회원 보겠습니다. 개인 회원, 본인 회원은 만 18세 동그라미. 만 18세 이상으로서 결제 능력 심사 기준에 의하여 결제 능력이 있는 실명의 개인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 법정 대리인 동의에 의해서 발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회원이 있어요. 가족 회원은 그냥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기업 회원 봅니다. 가족 회원 보겠습니다. 좋아요. 가족 회원은 본인 회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과 형제 자매까지 돼요. 사촌은 아닙니다. 사촌은 가족 회원의 범위가 아니에요. 형제 자매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형제 자매도 들어갑니다. 형제 자매 들어가요. 그래서 본인 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 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 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일정 연령 이상인 회원입니다. 기업행위는 회원은 법인카드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용 방법에 따라서 사용자 지정카드하고 공용카드로 나눠집니다. 사용자 지정카드는 법인카드에 이름이 찍혀 있어요. 사용하는 사람 이름이. 그러니까 되게 법인카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임원들이 가지고 다니죠. 뭐 이사나 뭐 상무나 이런 분들, 뭐 전무이사나 이런 사람들, 대표이사나 가지고 다닐 때 이름이 찍혀 있는 게 이게 사용자 지정카드고 공용카드는 이름이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용자 지정카드란 기업 회원이 특정 이용자를 지정하여 해당 임직원의 명의를 카드 표면에 기입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이용자의 이름이 찍혀요. 자, 그런데 기업 공용카드란 기업이 특정 이용자를 지정하지 않고 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 명의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름만 찍히죠. 자, 신용카드 연회비가 있는데 연회비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용 한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용 한도 꼭 알아야 돼요. 이용 한도는요. 자, 동그라미 1번 초기 한도가 있고 2번 심사 한도, 그다음에 3번 초과 한도, 4번 특별 한도 있는데 묶어놓고 별표.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초기 한도는
최초로 부여되는 한도고요. 심사 한도는 회원의 신용도 또는 결제 능력 심사 기준에 의해서 부여할 수 있는 최고 한도. 그다음에 초과 한도는 한 번 물건 구입할 때 한도가 넘어가는 물건이야. 그러면 전화해 가지고 한번 이 물건 살 수 있도록 한도를 좀 늘려달라. 그럼 한 번 늘려줘요. 이거 초과 한도라고 합니다. 1회 하나에 승인한다. 특별 한도는 뭐예요? 회원의 경조사, 자동차 구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한도다.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도 관리가 있습니다. 이용 한도 관리가 있는데 요거 전부 다 이건 일상생활에 있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묶어놓고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서 3번 보세요. 3번. 3번 보시면 자녀 한도란 총 한도에서 이용 금액을 차감해서 산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 가족 회원 한도는 본인 회원의 한도에 포함돼서 관리합니다. 이런 거는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제금 결제가 있습니다. 결제에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단락에 그 결제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방법이 나오는데 회전 결제가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에 보면 회전 결제가 나와요. 회전 결제란 신용카드 회원을 신용 등급별로 나누어 회원이 국내외에서 사용한 카드 이용 대금 가운데 사전 약정에 의하여 회원이 지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대금을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이걸 결제 대상으로 자동 연장되는 결제 방식. 이걸 리볼빙 서비스라고 그러죠. 리볼빙 결제, 회전 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가 있어요. 회전 결제 체크해놓고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회전 결제 가끔 물어봅니다. 리볼빙. 자, 그 다음에 포인트 적립제도 이런 거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신용카드 이용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와요. 가끔 나옵니다. 장단점. 그래서 신용카드 이용의 장단점은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납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제휴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카드 사고, 6번에 보면 카드 사고와 부정 사용 대금의 보상이 나와요. 요거 시험에 물어봅니다. 잘. 자, 카드 사용. 자, 첫 번째 분실 및 도난 보세요. 6-1. 자, 두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와요. 사고 사유가 분실 및 도난인 경우 회원의 신고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용대금 및 자, 신고하고 나서 카드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했다 그러면 신고하고 나서 신고 이후에 쓴 거 있잖아요. 도둑놈이 쓴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안 물어도 돼요. 나에게 면책이 된다고요. 나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고하고 나서 분실됐다 또는 도난당했다 그러면 신고하면 그 위에 사용된 카드 대금은 내가 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머니에다가 이 지갑 같은 데다 카드 넣어놨으면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경우가 많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카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잊어버린지 모르겠는데 신고를 하니까 이미 잊어버린 지 한참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신고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60일 이전까지 60일, 두 달 정도 이전까지 그 사이에 사용된 카드 대금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 이거야. 안 물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신고 시점 이후에 발생한 카드 발생한 사용 대금 및 신고 전 60일 중요합니다. 60일 이내에 발생된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전액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물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60일 중요합니다. 60일. 자, 그 다음에 위 변조 및 명의 도용도 보호가 되죠. 다만 네 번째 줄에 보면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카드사가 입증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카드회사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변조나 위조나 명의 도용이 됐다. 이거는 카드사 책임인데 혹시라도 비밀번호를 고의나 아니면 중과실로 그 카드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누설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카드 가지고 있는 카드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3 보상하지 않는 부정 사용대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데 여기 다 읽어보는데 7번까지. 근데 첫 번째 보세요. 1번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 사용의 경우에는 이거는 카드사가 책임 안 져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고 그러니까 2번 보면 카드 미서명. 여러분들 카드 받자마자 서명해야 됩니다. 뒤에다. 카드가 서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 부정 사용을 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카드 꼭 서명하셔야 돼요. 관리 소홀, 대여, 양도 이런 거는 책임 안 진다 이거예요. 카드 회사에서. 그다음에 4번도 중요합니다. 비밀번호 누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이거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신변 위협에 의해서 누설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막 강도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흉기로 협박을 받았어. 너 비밀번호 얘기 안 하면
막 이러면서 비밀번호 얘기해 하면서 협박을 당했다. 이럴 경우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살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런 건 제외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고 6-4의 신용카드 이용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쭉 읽어보세요. 일상생활에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번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다 읽어보시는데 3번 같은 거 보면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해둬야 된다. 서명하지 않은 경우 부정사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꼭 서명해야 됩니다. 카드 받으면. 4번 비밀번호 관리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생일, 전화번호, 연속 숫자 등은 제3자에게 쉽게 노출되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지양한다. 비밀번호가 노출되어 부정 사용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이런 거 유의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중요한 부분들 많은데 요거는 읽어보면 뭐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면 다 납득할 수 있는 거고 일상생활 우리가 카드 사용에 있어서 알아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금융상품, 기타 금융상품 마지막까지 했고요.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역시 5문제 있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신탁의 설정 행위를 하는 당사자로서 바르게 연결된 것. 신탁 설정 행위 당사자, 신탁 당사자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위탁자와 수탁자 아닙니까? 위탁자, 수탁자가 신탁 설정 행위를 하잖아요. 여기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신탁 계약을. 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이 수익자는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라 위탁자가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탁 관계, 이게 신탁 설정하는 사람들은 요 둘이죠. 위탁자와 수탁자입니다. 1번이 답이죠. 자, 2번. 다음 중 재산 신탁의 종류에 속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3번 연금 신탁이죠. 연금 신탁은요. 금전 신탁입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교재에서 체크했어요. 연금 신탁은 금전 신탁이에요. 재산 신탁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3번 보세요.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하여 10년 이상 장기로 취급하는 주택자금 대출의 종류가 뭐냐 하는 건데 요거 모기지론입니다. 5번. 모기지론. 우리가 체크를 했어요. 그거 보시고 나머지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4번 환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환율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은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읽지는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환율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 수준에서 쭉 이게 우리가 상식을 기름지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여기서 틀린 거 그냥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본문이 길어서 이건 체크를 안 했지만 4번이 답이에요. 4번. 4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외국통화표시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국통화표시법을 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외국통화표시법이 아니라 자국통화표시법입니다. 그래서 1달러에 얼마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달러에 뭐 1,000원, 1,100원, 1,200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국통화표시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기를 보죠. 사고 사유가 분실 및 도난인 경우 회원의 신고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용대금 및 신고 전 며칠 이내에요? 60일 이내에 발생한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전액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이게 60일이에요.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60일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상품의 이해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2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